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올 초반까지만 해도 신흥국 펀드들이 잘 달렸었죠. 그러던 것이 한 3월, 2월 중순 이때쯤부터 지금 연일 폭락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강세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끌고 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된 외신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이것이 환율 전쟁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난 2개월 동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강세 흐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달러 강세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 정상화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실제로 달러가 2019년 말까지 11%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기사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실제로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장님, 아까 이제 메인에서 우리가 그 원화, 그다음에 위안화 이런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달러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달러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달러 강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적지 않은 리서치 기관에서 CT 글로벌 리서치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리서치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전망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감세라든가 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사실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 미국 경제하에서 속 쉽게 얘기하면 뭐 경기 사이클의 막바지에서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아웃풋 확대 효과, 그 생산 증가 효과보다는 거기에 따른 생산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감세 효과가 훨씬 더 미국 재정 적자를 키우게 만들 거고,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미 미국의 그 가용 자원들이 거의 풀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은 내수 촉진은 결국은 수입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도 커질 거다. 즉 미국의 현재 쌍둥이 적자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많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부채의 누중에 따른 달러와 약세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아마도 현재 지금 장기적인 달러와 약세 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또는 단기 거래자들의 쳐다보고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금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의 자본시장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달러와 약세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달러화가 좋더라 라는 쪽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좀 서포트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미국, 일본 또 뭐 한국도 금리 역전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역전돼도 좀 아직 크진 않으니까. 근데 미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쪽은 지금 금리 차가 무지하게 많이 나 있는 상태인가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선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 격차를 봐보면 유럽과 미국은 한 3%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8%,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선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 금리 격차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결국은 신용 위험 이런 것까지를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달러화가 굉장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달러가 확 약세로 갈 요인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쉽게 달러화를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저거를 갖다 바로 또 땡겨서 순서를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버리면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내년에 할 거를 하나를 땡겨서 올해 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속도로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경기가 꺾여서 그 금리 인상 못 할 거고 우리도 지금 뭐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달러 더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달러가 저점 대비해서 네. 최근 한 2달 사이에 한 5% 가까이 올라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할 거고 일본도 최근에 어떤 자산 매입 규모 같은 것들을 봐보면은 계속 자산 매입 규모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네. 실제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이들은 시점이 훨씬 더 늦춰지고 반면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움직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 속도만큼 금리 인상 횟수에 비례해서 지금 시장 금리가 그만큼 높아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는 2020년까지 앞으로 6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은 3번 조금 더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봐서는 실제로 만약에 미국의 지표가 현재와 같은 상대적인 호조를 유지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예상을 미처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난해 봤듯이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거꾸로 달러화가 꺾이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유럽의 지표들은 지난 6월 달에 ECB 정책회의에서 이미 내년 여름 이후로 정책금리 조정을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시장에서는 유럽 쪽 지표는 덜 쳐다보게 될 것 같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미국 쪽 지표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십니다. 이 소장님, 예. 미국 금리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더 빨라질 가능성. 또는 반대로 예. 얘기했던 저기 타겟 레벨이 3.25였나요? 3.5였나요?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 양쪽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저 유현정 부장 말씀하신 1년 후, 2, 3년 후는 모르겠고 네. 저게 저 트레이드 딜러 출신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네. 반나절 후를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죠. 1년 후, 2년 후 반나절은 얘기하는 건 진짜 한 웃기는 시간으로도 거예요. 모르는 예, 거죠. 웃기는 건데 네. 또 하나 그거 한 거는 지금 유 부장께서 지적하셨던 그건데 이 너무나 이 달러에 관한 아이비들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현학적인 리포트들의 그 논리 전개나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CEO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요. 예? 그런 리포트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1,050원대, 60원대 했던 놈이 지금 1,120 회사고 하는 와중인데도 네.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고 연말에는 달러 약세라던데 자꾸 이러시니까 높은 분들이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네. 저는 안 그랬는데. 예, 그런 그것도 있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 질문하신 미국 연준 금리는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또 류의 현학적인 리포트에 또 나오는 얘기가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중립금리에 거의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점도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번, 내년에 3번, 후내년에 1번, 한 6번 정도인데 시장은 벌써 이제 더 올려봐야 2번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실제 또 그렇게 금리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연준을 갖다가 못 믿는 것도 있고 요즘 또 이렇게 가장 이슈화 되는 게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 네. 커브가 완전히 누웠습니다. 네. 커브가 완전히 누웠고 이제 곧 역전도 될 파인데 그거는 또 이코노미스트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앞만 봐도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막 올릴 만큼 장기 30년물 이런 국채 수익률 보니까 미국 경기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또 해석이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저것 떠나서 만약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우리도 340억 불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500억 불 차원이 아니고 200억 불 진짜 한번 조사해봐 이런 식으로 오면 그게 부심장님 말씀하신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관세를 때리고 이후에 뭔가 서로를 갖다 이렇게 타협을 모색하는 게 아니고 자꾸 판을 키워나간다면은 시장은 추워지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뉴욕 증시가 지금까지 2월 이후 동아줄 붙들고 있던 그것이 무너지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8월 달에 이번에는 또 파월이 2010년 버냉키처럼 또 잭슨홀에 가가지고 뭐 한 소리 또 이상한 거. 의외로 그때 이후로 버냉키 입에서 우리 양적 완화 한 번 더 할게 이후로 그 전에는 우리 시황쟁이들 잭슨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후로 그랬죠. 2014년에 드라기가 잭슨홀에서 통화정책 괴리 그 얘기하면서 유로 뽀그라지고 뭐 유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도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은 당분간 더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예, 신흥국 채권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달러 약세가 빠르게 오지 않으면 신흥국에는 투자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뭐 한국을 포함해서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빠진 돈들은 어디로 가죠? 어딘가 뭐 그냥 재우지는 않을 텐데.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겠죠. 미국으로 돌아간다. 네, 달러로 돌아갔겠죠.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뭐 주식도 예를 들어서 네. 주식도 이렇게 뭐 펀드에서 많이 나가가지고 MMF 같은데 대기자금 성격으로 CMA 예, 요새는 예. 뭐 MF도 있는데 CMA를 많이 하십니다. 보통 그 얘기는 그러면은 짱 보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그렇죠. 들어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런 스마트 머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쪽이죠. 네. 네. 그러면 그 신흥국이 이제 한 번 더 갈 수는 없어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금 판세를 봤었을 때 달러화는 약간 안전자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뭐 금 가격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불안한데 달러화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신흥국 쪽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는 상황들이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벌어지는 일이 격차죠.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는 그런 갭을 조정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는 한 번씩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일단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빠른 반등, 1차 반등은 그런 데서 나올 요인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길게 봤었을 때 변화들은 아직까지 신흥국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즉 위험 자산이 모두 다 신흥국과 관련돼서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신흥국 관련된 쪽에 펀드나 이제 관심이 좀 크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1차 강한 반등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이나 아니면 관련된 위험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전략들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그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축소시키는 상황이니까 위험에 대한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터질 게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달러 강세였던 달러를 약세로 이끌면서 신흥국 투자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 달러 보유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순식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불안이 내려앉느냐 안 내려앉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를 시행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그 위험 심리 상황이 지금부터는 그 달러와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신흥국 시장이냐 선진국 시장이냐 다음에 그 채권이냐 주식이냐 또 달러냐 아니면 뭐 다른 저거냐 여러 가지로 자산 배분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채권 가격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도 다시 굉장히 낮아졌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근데 이제 위험 자산은 지금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 심리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한번 이렇게 휘청 얻어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흥국은 반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흥국들의 채권 금리가 상승 기조를 갖다라는 건 그 신흥국의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에 있어서 뭐 국내 투자자들은 뭐 가격 매력이 있는 국내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부는 그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난다면 그 미국 달러 주식들을 고민을 좀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위험 선호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국면이 오게 된다면 그때 신흥국을 보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 부장님, 예. 지금 달러를 사는 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첫 번째 초이스다, 가장 좋은 베스트 올터너티브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달러와 투자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 투자처다라고 아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좀 많이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력은 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투비 컨티뉴드입니다. 예. 네. 자동적으로 네. 오토매틱하게. 예. 네.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점이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한 3억이 있다. 네. 예, 어떤 분 얘기는 아니시고요. 네. 네, 3억이 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주식 쇼핑 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예, 지금은 주식 쇼핑 했다가 네. 단기 수익률이라도 한번 끌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후좌우 사정을 본 다음에 아직까지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챙길 거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분위기 보자로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움직임은 좀 빨라야 된다. 좀 손을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전 불가능이군요. 자, 이 소장님. 자, 저는 뭐 어느 분처럼 집이 팔려갖고 한 3억 정도가 있다 하면은 어느 분처럼 네. 그냥 CMA 넣어놓겠습니다. 아, CMA. 예, 넣어놓고 네. 좀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려니까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네. 못 하겠어요. 예. 추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이. 예. 뭐 원유나 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금이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예.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상하게 금을 좀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금값을 누른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네. 예. 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유가는 저는 뭐 골드만의 어떤 이슈가 되는 첫 리포트는 따라가는 게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다시 또 이제 원유에 대해서 뉴 리포트가 나온 게 결국 85불 콜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WTI가 75불인데 85불이면 거의 추가 10% 이상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카드가 나중에 한 85불 근처 갖고 야들이 또 100불 카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골드만은 네. 저도 오히려 골드만이 지금 나온 리포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 꺾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같다. 예, 예, 금은 잘 모르겠고요. 예, 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요즘 유가는 별로 관심 없고 네. 금을 쇼핑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벽에다 포트폴리오에 없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뭐 좌우지가 한참 때는 또 코인도 갖고 계시더만. 아, 비트코인도 있었죠. 예. 그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 비트코인은 이거 코인이잖아요. 이게 네. 코인은 없애고 예. 실물 화폐 금으로. 금으로. 그건 가상화폐잖아요. 실물 화폐 금으로. 그래서 벽에 이렇게 묻어놓고 발라놓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저는 뭐 금 들고 있는 거는 이 피아트 머니 체제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는 한 개인이든 국가든 네. 금은 뭐 근데 버리지 말아야 할. 요즘 투자 자산으로요. 요즘 투자자선. 근데 워낙 안 움직여요. 안 금값이. 움직여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 그게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혹시 금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나요? 전혀. 전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궁금증은 사실은 금입니다만 뭐 더 이상 안 되니까. 네. 네. 오늘 준비한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